네, 주식, 부동산, 각 경제 분야에서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이슈 중에서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율 얘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다 지난 6월엔 1,560원까지 갔었죠. 이러다 1,600원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식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환율도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우리 장르가 뭐니 해서 여러 번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환율 변동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대에서 1,410원대까지 약 140원이 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8월 7일 기준으로 보면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평균 8.2원입니다. 이거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 평균 5원보다도 굉장히 큰 수치죠. 네. 그리고 가장 컸었던 때가 2009년인데요.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한 10원에서 30원씩 움직이면서 일평균 한 9.4원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으니까요. 지금 거의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버금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40원의 등락률, 이게 체감상 크게 와닿진 않은데 어느 정도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예전에는 100만 원 들고 가서 어떤 물건 하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90만 원입니다. 와. 10% 정도 원화가 더 세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1,600원까지 간다. 이러다가 IMF 때처럼 뭐 1,9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들렸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신현성 총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페드가 금리를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이죠. 그 공격적인 만큼 환에 대해서 뭔가 의사가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은도 나서서까지 이제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달러 매도까지도 적극. 그러니까 외화 보유 우리 이제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외화 보유액을 어느 정도 팔면서 특히 달러를 팔면서까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7월 초 들어서면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항상 재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10개국 포함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딱 좀 콕 찍힌 격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해도 그거 바로바로 풀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좀 절하가 너무 심하다라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코멘트까지 있으니까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글로벌 달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어떤 공격적인 멘트가 나오니까 아 환율이 꺾이겠구나. 배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미국이 최근 뭐 엔화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뭐 매입에 나서기도 하고 또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결론은 자국 잘 되려고 자기네 잘 되려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영향력, 달러가 올라가는 글로벌 달러가 오르고 내려가는 영향력은 유로나 파운드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오히려 달러에 미친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뭐 파운드 달러와 유로 달러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차입을 왜 많이 하나요? 전쟁하느라고. 이란에 너무 돈을 많이 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너무나 이제 초과 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개입까지 같이 해줬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좀 절상,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네.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신의 통화 달러는 떨어뜨리고 금리도 좀 안정시키려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본은 심리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저항선이 있었는데 164엔까지 치고 올라갈 정도로 약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데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시중에 달러를 풀어야 됩니다. 네네.
그럼 달러가 있어야 달러를 풀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어디서 조달해서 풀 거냐라고 할 때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팔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갑자기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국채값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네. 거죠. 미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미 연방준비은행도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日米財務大臣共同声明に基づき実施したものでございまして、最近見られた円の過度な変動や無秩序な動きに対処したものです。 엔저 여파로 일본의 미 국채 매각 우려가 커진 데다 일본이 약속한 수백조 원대 대미 투자까지 불안해지자 미국이 직접 엔화 부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채 팔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공조해서 너 환율 내려가는데 내가 힘을 써줄게 라고 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피마 레포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국채를 시장에다 팔지 말고 미국 정부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거를 담보로 맡아주고 달러를 줄게 네. 라고 해서 국채가 시장에 풀리지 않고 일본 정부는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너가 달러 전쟁을 해라고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사유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현재는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 힘이 좀 세지겠구나 예,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수출이 너무 잘 돼요. 지금 몇 달 연속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요. 특히 뭐 반도체의 삼성전, 하이닉스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벌어들이는 많은 물량을 환전을 그동안 좀 안 했었는데 이제는 환전을 해라라고 해서 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R을 미국에 상장하면서 예. 40조 넘게 사실은 공모 자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SK 하이닉스가 한국 외환 시장에 통화 스와프급 달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SK 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발행을 통해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 자금을 국내 반도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인 만큼 대부분 달러 자금이 원화로 환전돼 원화 약세를 진정시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시장에서 싸워야 되는 배팅 세력 입장에서는 10억 불씩 계속 쏟아지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환율 내려가는데 톡톡히 우리 기업들의 환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 쉽게 말하면 낮에만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24시간 연중 무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데 밤에는 우리 시장이 문을 닫으니까 예. 외국에서 쉽게 말하면 선물한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투기 비슷한 작은 시장으로만 밤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만든 조종한 그 가격이 다음날 우리 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우리 본 시장이 24시간으로 돌다 보니까 물량이 더 크게 거래가 되니까 작은 어떤 투기 세력들의 영향력이 좀 감소하게 됐겠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환율이 좀 급락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뭐 어쨌든 환율이 좀 더 내려가는 게 실물경제 입장에서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좀 올라 있다는 거는 제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요. 물가 부담이에요. 환으로 도입하는 가격들이 결국에는 우리 뭐 축산물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디젤 다 전부 다 우리는 도입해서 우리가 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공하는 업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또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항상 우리가 저평가돼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지갑 자체가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아까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반도체 같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고환율일 때가 사실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수출 기업들은 앉아서 경쟁력이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반면에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 수입단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문제는 뭐냐면 환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돌파하고 1,560원을 돌파하고 이러다 1,600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놀란 기간이 불과 3달입니다. 완전 순식간에 확 맞습니다. 올랐어요. 거기에 대비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환율보다는 변동성을 축소하고 그 어떤 환율 밴드에 들어갈 때의 속도,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속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밴드 구간을 설정하고 다소 여기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실물 경기가 다소 조금 위축되거나 가게에서 물가를 체감하는데 조금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환율과 소비자 물가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벌어질지를 모르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오르는 거야? 변동폭이 너무 커라고 하면은 쉽게 투자 계획이라든지 수입 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장 경제계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다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거나 한국 증시 관련해서 투자할 때 불확실성이 크니까 증시 관련해서도 수급에 관한 향후 미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궁금해지는 건 주식 시장입니다. 이 환율이 주식 시장과도 밀접하잖아요. 이 환율이 오르면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커지겠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몰려오니 주가가 또 오른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계속 빠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환율은 좀 최근 들어서 안정되는 측면, 그러니까 하락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또 빠지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금리의 상승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고, 특히 지금 내부에서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략 비축량가 최저치를 경신해 나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 사실 지난번 7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넘어갔지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연준도 결국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 금리가 연준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사실 5% 30년물이 5%를 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특히 성장주들.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자금 조달을 여기서 얼마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이 점점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외부에다 채권 발행해가지고. 네. 금리가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AI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서 성장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버퍼가 큰 줄 알았는데 힘들 수도 있겠네. 그럼 미국 시장이 변동을 자꾸 겪는 거예요. 물론 지수 자체는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변동을 계속 겪고 올라갈 여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AI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라도 AI 밸류체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일즈의 메인 포지션이 미국이니까. 네. 그럼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냥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혼자 치고 나갈 수가 있나요? 왜? 못 치고 나가죠. 왜냐면 자금 조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놔야지 결국엔 전자와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수주의 어떤 총량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달러가 올랐는데 그럼 주식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환율 오를 때 주식이 사실 같이 올랐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게 좋아지면서 외국인이 사랑해, 이 나라는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들어와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크리티컬 되게 요 심각한 레벨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세게 펼쳤고 그게 외환시장 쪽으로 옮겨갔으니 그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환율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지금 크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당장에 그것 때문에 환율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당장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큰 변동을 보이면서 추세가 딱 전환되는 거는 항상 미국의 개입이 있거나 정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관세와 투자 이 정책들을 미국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환율은 달러 강세로 다시 전환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 유효 기간이 한 길어봐야 2달, 3달짜리라고 보여져요. 우와.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글로벌한 사유들, 또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외환 시장이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단기간에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일단 미국이 현재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만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려야 돼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가 아유 또 고용이 너무 안 좋아라고 해서 못 올리겠지라는 전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한 2~3차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한미 금리 차가 줄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 입장에서는 하향 압박을 계속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달여 우리 증시가 사실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떠났거든요. 근데 역사적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소 바닥 다지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사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예요. 아까 박사님께서 한 2~3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차라리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 그 차익을 좀 보는 게 나을지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근데 제 들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은 미국 지금 피마 레포도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한 적도 없는데 그것까지 써주면서 엔화 공동 계획까지 했다. 이거 강조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미국도 떨고 있는데 거기다 배팅을 하려고 하느냐 개인분들이. 저는 그건 사실 반대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달러를 사는 건 어떨까요? 그냥 기본적인 네. 포트폴리오상. 그거는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굳이 전 여기서 거기에다가 미국에 또 강하게 배팅을 하라고 하기에는 소중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재산 소중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참 손실이 근데 다만 이만저만이 아닌데. 달러는 그래도 해볼 만직하다. 왜냐하면 결국엔 뭔가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면 달러로 네. 또 회귀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달러 안 사면 살 게 없거든요. 그렇네. 자, 이렇게 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지금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뭐랄까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중한 개미들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를 사면 사실은 우리 개인분들도 그냥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추세를 보고 얼추 수익을 맞출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달러화 자산을 사게 되면 환차익, 환차손을 한 번 더 겪습니다. 2번 맞추셔야 돼요. 달러도 맞춰야 되고요. 맞네요. 달러로 바꾼 그 자산이 오르는지 내리도 맞춰야 되고요. 네. 그걸 다시 팔았을 때, 국내에 들어올 때 다시 환율을 또 맞춰야 됩니다. 맞네요. 여러 번의 배팅을 맞추셔야 돼요.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나 큰 손들은 환해지라는 것도 하는데 개인들이 환해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만 보고 달러화 자산에 덜컥 들어가자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시기보다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밴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정말 신도 누구도 맞힐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환율을 맞출 수는 없어도 대응은 할 수 있겠죠.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그만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